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대답 감사합니다. 어, 일단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30분 정도 발표 드리고 간단하게 질문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주제는 카카오 계열사 출신 인사 담당자가 알려주는 2025년 커리어 전략인데요. 저는 현재 인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고 기존에는 카카오 계열사나 프로테크 기업에서 테크 리크루터로 1년에 200명 혹은 적을 때는 140명 정도 1년에 채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커다란 이제 사이클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준비하면 어떤 것들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이제 목차인데요. 제 소개 먼저 드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타임라인에 따라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때는 이제 빅사이클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사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모습이랑 많이 다르죠. 네, 왼쪽에는 이제 제가 살이 최대로 빠졌을 때 사진 모습이고요. 저는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디자인 쪽 계열로 학사를 나왔고 중간에 소프트웨어 공학을 잠깐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으로 석사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국내에서 제일 오래된 인사 컨설팅 회사인 HCG라는 곳에서 선임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정유사를 비롯해서 대기업들 위주로 제도를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으로는 이제 서울시 중구에서 취창업 관련해가지고 청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팀스파르타에서 커리어 코치도 하고 있고, 다양한 곳에 글이나 이제 코치로서 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전반적인 커리어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서 생각보다 쉽지 않게 시작했구나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좀 어려운 시작이 있었는데요. 제가 학점도 굉장히 낮았고 지방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고 대학교도 부산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휴학 또한 3년 정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학점도 3.1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16년에 첫 취업 생활을 했는데 인사팀에서 주임으로 시작을 했고요. 정확히는 인턴으로 들어가서 좀 빠르게 승진해서 1년 만에 주임을 달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뒤에 2017년 8월에 코스모스 졸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졸업하는 걸 제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서 제가 좀 더 큰 기업에 가고 싶다. 연봉 3천만 원 넘는 기업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7년에 첫 번째 이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교육팀으로 사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이제 두 번째 이직을 하면서 주임이 되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또 이직을 하면서 대리가 되고 1년 뒤에 또 이직을 하면서 한 번 더 사실상 승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카카오 계열사에서 HR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준 팀장급으로 업무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시기에 이제 MBA도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다들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 거의 말쯤에 제가 들어가고 나서 채 1년이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돼요. SM이라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계열사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게임즈 쪽 계열사에 있었는데 그때 신사업은 좀 접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얘기가 돼서 계열사 중에 하나를 제가 직접 제 손으로 정리를 하고 나왔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컨설턴트로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면서 MBA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고 사수도 없었고 학점도 낮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커리어에서 나만의 강점을 찾으면서 이제 커리어를 좀 발전시키기 시작했고요. 정확히는 2021년도에 이제 제가 받던 연봉에서 지금 현재는 2배 이상 연봉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수익은 거의 3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어를 쌓아 나가면서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힌트를 최대한 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타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과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패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알아볼 건데요. 과거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변화의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스펙 중심의 채용과 산업 구조의 성장기를 좀 겪었는데요. 일단 이 타임라인 한번 봐주시면은 1800년대 산업혁명 이후에 저희가 주로 겪었던 시대는 인터넷과 모바일의 시대예요. 이 시대에서는 스펙 중심의 채용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주로 학교에 어디서 나왔는지, 전공이나 학점은 어땠는지, 그리고 저 때는 심지어 토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학 성적이 얼마나 높은지, 저는 이제 디자인 쪽이었기 때문에 성적을 많이 안 받는데도 토익 800점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900점 이상 받아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때만 하더라도 신입 중심의 채용이 많았기 때문에 메이크 전략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참고로 이 메이크 전략이란 건 뭐냐면 신입을 뽑아서 훌륭하게 만들어서 사용한다. 그래서 메이크 전략이라고 불리고요. 다른 전략들은 경력직을 바로 사서 쓴다라는 개념의 바이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활용하고 있는 빌려서 쓴다라는 개념인 버로우 전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업 중심의 채용이었어요. 그래서 특정 시기, 예를 들면 3월, 9월에 저희 채용해요 라고 하면은 구직자들이 직접 지원을 하고 기업에서는 들어오는 지원서를 먼저 필터링해서 어떻게 잘 거르지? 라는 걸 중심으로 봤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굉장히 산업이 고도화되고 인구수도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기업들에서는 매년 우리 1년에 몇백 명 채용할 거예요 라고 아예 뉴스 기사를 내보냈었고요. 그 인원에 맞춰서 뽑기도 하고 심지어는 더 뽑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저희가 거치고 나서 2020년대에는 좀 달라졌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통해서 제가 사이클을 좀 유출을 해봤는데, 이 출처는 레이 달리오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분의 책인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분은 지난 500년간 어떤 기업들, 어떤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1600년대 네덜란드가 세계를 지배했던 때, 1800년대에 영국이 지배했던 때, 그리고 1900년대 이후에 미국이 지배했던 때를 보면서 전반적인 조직들은 하나같이 부상, 정점, 쇠퇴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를 거친다라고 이제 보게 돼요. 이 패턴이 보여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비슷한데요. 이 부상 시기에는 번영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부터 튼튼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는 전반적으로 낮은 부채를 유지하게 되고 국민들은 격차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다 같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게 되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은행 이자가 굉장히 높았어요. 10%, 20% 이런 것들도 전 전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열심히만 하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싸울 일이 없었고 지금처럼 갈등이 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도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대학교를 꼭 보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리고 시민의식도 꽤나 건강했어요. 그래서 저 때만 하더라도 양심냉장고라고 해서 자동차 선을 잘 지키거나 윤리를 잘 지키면 상을 주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점점 교육도 많이 받게 되고 생산성과 창의성이 증가하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술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보면은 닷컴 버블도 발생하긴 하지만 인터넷도 굉장히 번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휴대폰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돼요. 사실 저만 하더라도 저 초등학교 때는 휴대폰을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중학교만 되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휴대폰을 가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전 세계 훌륭한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용하기 때문에 각국의 컨텐츠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 때만 하더라도 TV 채널 조금만 돌려보면은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미국의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시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행복하고 다 같이 열심히만 하면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기업에 입사하는 것도 좀 쉬운 것 같은데 라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상은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생산성이라는 걸 낳게 돼요. 그래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 생산성이 향상되니까 무역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물건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아니라 외부에도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무역 비중이 증가하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무역 중심으로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GDP도 올라가게 되고 전체적인 순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갔을 때 저는 22살에 좀 늦게 군대를 갔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군사 강국이라고 해서 몇 인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회 기반 시설이나 교육,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R&D 예산도 꽤나 많은 편이었고 실제로 그때는 공대를 나오게 되면 사실 취업은 크게 걱정은 없었어요. 그래서 전 때는 전화기라고 해서 전자, 기계공학,
화학공학 이런 쪽에서 취업을 나오게 되면은 대기업은 웬만하면 다 가는 이런 방식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국가 지위 향상이 굉장히 많이 돼서 제 나이가 좀 유추될 수 있지만 박찬호, 박세리 이런 분들이 굉장히 국위를 향상시킨다고 해서 뉴스에 좀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인구수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만 보면요. 저기 보라 색깔에 가까운 저 핑크색이 아시아의 인구수인데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했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성장 자체로 봤을 때는 거의 정점을 이뤘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는 사실은 굉장히 후진국으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죠. 굉장히 후진국으로 시작했는데 인구도 굉장히 빨리 늘었죠. 생산성도 늘었어요. 글로벌 경쟁력도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은 전체 대륙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을 기점으로 5위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사우스 아프리카는 사실 넘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물건을 더 많이 만들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게 되고요. IT나 제조업, 금융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되니까 돈 더 빌려서 시설을 확충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물건을 더 많이 만든 다음에 팔기만 하면 다 팔리는 약간 이런 방식의 시대를 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2020년을 살고 있지 않죠. 그 시기를 조금 넘은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정점을 조금 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점을 찍고 살짝 내려가고 있는 시기를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일하는 방식이나 삶의 방식까지 모든 것들이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과거에는 신입 중심의 채용이었지만 현재는 경력 중심의 채용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무 중심의 채용을 하면서 이 사람이 가진 전문성, 역량, 스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하다못해 부트캠프나 이런 데서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을 훨씬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프롭테크 1위 기업에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지도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던 분들을 굉장히 선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는 기업 중심의 채용을 했었는데 현재는 구직자 중심으로 수시 채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용시장이 좀 불안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마다 수급하는 방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정점을 지나서 약간의 쇠퇴 루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이클들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쇠퇴가 지나게 되면 새로운 질서를 넘어서 부상을 하거나 혹은 쇠퇴가 좀 길게 가거나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코비드-19를 겪으면서 저희가 2021년부터 23년을 지나면서 이런 시기가 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현재 시기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계층의 격차가 늘어나고 부채가 늘어나면서 사회나 가정, 기업에서 격차가 좀 많이 발생하는 시기고요. 갈등이 좀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세계에는 많은 부채가 발생하게 되고 국민들 간에 격차가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싸움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기반시설의 수준이 하락하다 보니까 외국으로 많이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 계층 갈등 심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층이 분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신흥 강국이 기존 강국의 지위에 도전하면서 전쟁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보면은 나라들이 싸우는 것, 전쟁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시기들을 저희 근본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를 좀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부채를 증가하게 되니까 점점 더 경쟁력이 줄어들게 되고 이 시기에 사는 사람들은 높은 임금을 점점 요구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선진국에 점점 들어가고 있고 중진국 내지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기술들을 따라하고 사람들을 빼가면서 예전과 같은 경쟁력은 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전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고 좀 여가 시간을 좀 즐기려고 하는 덜 생산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좀 분노나 격차가 좀 많이 쌓이게 되면서 점점 갈등이 고도화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현재와 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당장 신입이라고 해가지고 눈앞에 있는 것들만 챙기게 되면은
전체적인 시야가 좁아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도메인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커다랗게 좀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적인 변화는 인구의 증가가 점점 줄어들면서 고령화와 부담이 좀 증가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2022년을 기점으로 아시아의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고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젊은 층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점점 인구수가 줄어드는 시기로 저희가 접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린 이유는 저희가 내년에 어떻게 커리어를 준비할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에는요. 가장 중요한 건 적응과 리스킬링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C나 모바일, 인터넷과 AI 이런 것들이 항상 보여줬던 패턴처럼 이런 기술들에 적응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 컴퓨터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저희는 전화선을 통해서 인터넷을 했었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비쌌었습니다. 그래서 적응하는 게 굉장히 쉽지도 않았고 집에 있는 것들도 쉽지 않았는데 지금 시기를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적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모바일의 시대에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일부는 도태되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바일 폰을 사용하고 있고 적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AI 시대에도 저희가 똑같은 패턴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챗GPT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 툴과 AI,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그거에 적응을 하고 어떻게 이걸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점점 융복합의 시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단순히 역량과 스킬만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도구에게 조금, AI에게 조금 역량을 맡기고 저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왜 이런 게 발생했지?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그런 것들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꼭 여러분들 챙기셨으면 좋겠는 건 기획 능력, 창의성, 그리고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추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키워나가시면 좋겠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 리터러시나 AI 리터러시를 좀 늘리시면서 능력 중심으로 좀 키워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은 과거에 메이크나 바이 전략을 중심으로 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방학 때 예를 들면 스탠퍼드의 AI 랩실을 통째로 빌려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다 같이 옵니다. 그래서 방학 2개월 동안에 프로젝트를 해서 개발을 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교수님은 돌아가시고요. 연구실에 있던 사람들은 구글에 있는 정규직으로 다 채용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개발을 마저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자 중심의 대여 그리고 바이가 좀 공존하는 시기를 여러분들이 살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고용시장이 점점 더 말랑말랑해지고 유연해지고 다양화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스타트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이런 것들을 갇히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고용시장에 어떤 능력이 필요로 하지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채워나가지에 중심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에 문제가 있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지 라는 관점에서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코딩 잘하면 돼요가 아니고 왜 이 코딩을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점을 좀 지나가지고 쇠퇴해 가는 이 시기를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래 패턴이 보여줬던 것처럼 쇠퇴로 빠져들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질서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커다란 사이클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미래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 청사진을 좀 그릴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구조조정과 고통의 시기를 좀 겪게 돼요. 그래서 좀 쇠퇴의 시기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주로 국내 분쟁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좀 약화되고요. 값비싼 외부 분쟁이 발생하면서 전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불안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채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요. 부동산의 부채가 너무 심각하다. 가계부채 너무 심각하다. 정부 예산 부족해가지고 어디서 끌어 쓰고 있다. 이런 뉴스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대내외 질서를 수립하다 보니까 투쟁이나 구조조정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노조 활동이라든지 법률적인 해석이라든지 이런 차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경쟁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불경기로 인해서 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하게 되는데요. 미국도 정말 많이 발행했었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가 무제한으로 화폐를 시장에 공급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런 변화를 꼭 캐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 소수민족, 종교 집단, 인종, 뭐 혹은 정파, 정치적 해석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고 포퓰리즘이 좀 득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부자들이 이런 것들을 못 견뎌가지고 해외로 도망가게 돼요. 이것들은 항상 500년간 보여줬던 똑같은 패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엑소더스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뉴스 기사로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 파이가 줄어들어서 이 남은 파이를 어떻게 나눠 먹지라는 개념에서 사람들이 많이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갈등이 강화되다 보니까 혁명이나 내전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부를 재분배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12.3 사태를 좀 겪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내전에 가까운 사태들을 좀 많이 겪게 됐습니다. 이런 시기에는요, 새로운 세력이 많이 부상하고,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전쟁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안두릴 인더스트리나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그리고 드론으로 공격할 수 있지, 500만 원짜리 드론으로 어떻게 몇억, 몇십억짜리 하는 비행기나 탱크를 파괴할 수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인 분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돼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게 되고 중국이 주변을 침투하게 되는 이런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부와 권력의 갈등이 심해져서 결국 전쟁이 외부나 내부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비용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위기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수립될 수 있는 이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에 넷플릭스 했던 흑백 요리사에서 힌트를 좀 얻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요리를 하려면, 요리사가 되려면 요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핵심적인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도 당연히 얻어야겠지만 트렌드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돼요. 요즘에 어떤 식재료가 많이 쓰이지, 어떤 요리가 인기가 많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리 경험이 실제로 있어야 돼요. 재료에 대해서 아무리 잘 이해하고 있어도 실제로 요리를 해본 경험이 없다고 하면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끓여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런 경험들을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런 경험이 3회 미만이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2회나 3회까지는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제가 실력이 늘어나게 되면 큰 주방에서 요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팀 기반의 업무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내 멘토를 찾거나 혹은 내가 회사에서 혹은 내 주변에서 멘토를 좀 찾아서 좀 많이 배우는 이런 경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리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요리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더 맛있지, 어떻게 하면 더 잘 해결되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더해서 제가 좀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은 거는 챗 GPT나 커서를 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서는 챗 GPT를 한동안 이겼었던 AI 기반의 코딩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LLM 기반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내가 타이핑을 하면 다음에 어떤 코드를 짤지에 대해서 그 커서가 제안을 해주게 되고 굉장히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서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해지는 건 오히려 도메인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챗 GPT나 커서 같은 것들은 다 외국에서 만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정, 법, 문화, 정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도 굉장히 약하고요.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한 것들이 대부분 외국에 있는 지식들이기 때문에 도메인 지식이나 우리 한국에 대한 지식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메인 지식도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탈리아 요리, 한국 요리, 프랑스 요리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겠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 요리 경험을 최대한 많이 쌓으셔야 되는데요. 요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레시피가 있는지 공유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타입의 사람들, 내성적인 타입의 사람들과는 어떻게 대화하면 좋지? 혹은 적극적인 사람들과는 어떻게 대화하면 좋지? 혹은 문서로 대화하거나 슬랙으로 대화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걸 기반으로 한번 소통해보시는 이런 프로토타이핑하는 과정을 좀 거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그 코드를 다시 개발하고 혹은 거기에 연결해서 개발을 하는 방식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문서 작성 능력을 꼭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개발하려고 보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왜 이렇게 개발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리 방법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빵을 만들 때 왜 이 온도를 해야 되는지, 이 왜 효소를 써야 되는지, 왜 빵은 부풀어 오르는지, 왜 이 온도가 되면 이 색깔이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본질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협업 도구나 에젤 방법론들이 왜 생겼는지, 왜 과거의 워터폴 방식들은 지향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하시고 왜 이 언어가 다른 언어를 대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면접 가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왜 자바 대신 코틀린을 사용해야 되나요? 근본적인 언어의 차이가 뭔가요?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면접 볼 때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가면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력을 굉장히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요. 이 이력은 꼭 회사를 다닌 이력뿐만 아니라 기시나 버전 관리, 그다음에 프로젝트 경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축적해 나갈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기시나 뭐 블로그 혹은 여러분들 노션에다가 이런 것들을 꼭 매번 정리를 잘 하시고 사람들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을 좀 중요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앞에 멘토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계속 일을 하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점점 갇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시야를 넓히고요. 그리고 트렌드를 캐치하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창의적인 새로운 방법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열어두시고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멘토링, 개발자 커뮤니티에 계속 참여를 하시면서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극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는 링크드인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카카오 계열사에 있을 때 저한테 커피챗을 요청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처럼 적극적으로 1촌 신청하시고 메시지를 보내시면요. 저희 테헤란로 강남 쪽에는 30분 정도 커피챗 하는 거는 당연히 받아주는 문화가 있어요. 특히 제가 과거에도 취업 준비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취업 준비를 하거나 주니어 탤런트인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절대로 그걸 거절하지 않는 뭐 정말 바쁘면 거절하겠지만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문제, 이 도메인에 있는 문제, 이 기업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갈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 볼 때는 꼭 Y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왜 그렇게 어프로치 하셨어요? 어떤 선택지들이 있었고 각각의 예상되는 결과물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리사들도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을지로에 살기 때문에 뭐 돌핀이라든지 뭐 그 나폴리 마피아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근처에 레스토랑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식당이 왜 매번 예약이 되냐? 브랜딩이 잘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꼭 운영해 보시거나 글을 좀 많이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성실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증거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증거 축적의 개념으로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핵심 레시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어디서나 쓰이는구나, 혹은 이건 정말 요리로 치면 킥이구나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 직무에 맞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일 상단에서 꼭 이력서에 작성하셔가지고 요약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익스큐티브 서머리를 작성하신 다음에 한 3줄 정도 요약하셔서 나는 이 분야의 개발자고 이런 것들의 강점이 있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시면 이력서가 좀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찌됐든 하나의 회사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에 지원을 하고 다니게 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스토랑에 지원에 준비하실 때처럼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고 요리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SBI 기법으로 면접을 준비하시는 거 꼭 추천드립니다. SBI 기법은 아마존에서 개발을 했고 국내에서는 쿠팡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인데 시츄에이션, 비헤비어, 임팩트 순으로 작성하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어프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수치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기법인데 SBI 기법은 사실 인터넷으로만 검색해 보셔도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타 기법도 많이 활용하지만 사실 좀 복잡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SBI 기법으로 서류를 작성하시고 면접을 준비해 보시는 이 과정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SBI 기법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은 좀 높은 확률로 뽑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나라는 요리사, 나라는 개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나는 세상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혹은 나는 성장하는 걸 좋아해. 혹은 난 트렌드 기술을 계속 따라가는 걸 좋아해. 혹은 나는 원래 있던 걸 효율화시키는 걸 좋아해.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선행적으로 푸는 걸 좋아해. 이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북극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나아가심에 있어서 길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도움을 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라이던트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제가 요거 다음 장표 바로 Q&A라서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줬으면 하는 거는 우리가 다음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고 우리는 항상 적응해 왔습니다. 그리고 AI는 도구일 뿐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AI가 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요. 과거에 우리가 삽으로 일하고 있을 때 포크레인이 우리를 다 대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지금도 삽으로 일하는 사람들 필요하고요. 고도로 숙련된 조립하는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스킬을 발전시키고 적응을 해서 포크레인 운전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림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일부 세 번째 그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굳이 내가 운전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들을 할 건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건지, what, why, how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그것들을 개발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략을 세우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너무 스킬이나 역량, 그리고 뭐 학력이나 경력, 자격증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더 큰 틀에서 어떻게 내가 나아가고 싶은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세울 건지, 어떤 문제를 풀 건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커리어를 쌓아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끝이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Q&A 질문 주셨던 게 트라이던트님께서 AI 시대를 지나면서 과연 자격증이 필요할지 궁금해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여기 부분만 답변을 드리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사실 AI 관련된 커리큘럼이 좋은 게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양질의 컨텐츠는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AI for Everyone이라는 그 구글의 AI팀 리드였던 앤드류 응이라는 분께서 만드신 커리큘럼은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무료이지만 자격증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들었다는 것도 꼭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자격증은 일부 커리큘럼은 굉장히 유효하다. 다만 무작위하게 따는 것들은 아무 의미 없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책과 인터넷 지식으로 찾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요. 일단 AI 관련된 자격증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AI랑 꼭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AI는 크게 두 가지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돼야지 알고리즘 모델링이 완성되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도 같이 연결지어서 데이터 관련 자격증도 따시면 좋을 것 같고 AI 관련 자격증도 따시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자격증으로 국한되지 마시고 코세라라든지 edX라든지 그 다음에 MIT라든지 이런 데서 보시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그 코스가 있어요. 뭐 한 10,000원, 20,000원? 이 정도면 딸 수 있는 자격증들이 있거든요. 서티피케이트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취업시장은 앞으로는요, 사실은 이렇게 그 코스를 타는 것도 좋고 서티피케이트 따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모델을 활용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델이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거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쌓아 나갈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는 건지가 제일 중요한 시장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브릭스나 스노우플레이크나 이런 기업들이 득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잘하고 있는 기업이 미국의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있는데 페이팔을 창업했던 그 일론 머스크가 1대 CEO고 페이팔의 2대 CEO인 그 피터 틱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공동 창업한 회사인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서 여기에 일하고 있는 분들의 커리어를 링크드인에서 한번 보시면서 어떤 자격증을 땄고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AI는요, 단순히 학력 경력보다는 앞에 AI 리더들이 어떻게 쌓아 나갔는지에 대한 그 코스를 좀 밟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나 책, 그 다음에 코스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많이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의 텐서플로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매우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오픈 AI, 그 다음에 팔란티어가 지금 AI 소프트웨어를 리드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저희가 하나의 시대를 넘어가면은 4년 정도 하드웨어가 압도해요. 그래서 저희가 2010년대를 넘어오면서부터는 그때 핸드폰 기업들이 굉장히 득세를 했었고요. 2000년대 넘어갈 때는 사실 PC 시장이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대에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잘 됐었던 거 혹시 아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AI 소프트웨어가 또 3년간 득세하거든요. 그래서 4년은 하드웨어, 3년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그 다음 3년은 그 다음 기술들이 득세하게 돼요. 그 다음 기술들은 양자 컴퓨터, 로켓, 로봇이긴 한데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기업들이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중에 하나가 구글이기 때문에 구글 텐서플로우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력 채용할 때 경력 채용에 신입이 지원할 때 인사 담당자로 어떤 게 보느냐?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봅니다. 앞에 멘토님께서도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복잡성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요. 예를 들면 직원이 10명일 때랑 20명일 때랑 100명일 때랑은 그 커뮤니케이션 복잡도가 엄청 크거든요. 저는 이거를 2분의 n-1로 계산을 하는데 굉장히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개발자분들은 굉장히 희귀해요. 말 잘하는 개발자, 전 유니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볼 때 커뮤니케이션 잘 되시고 제가 말하는 의도 파악 잘 하시고 자기가 의도 가진 걸 저한테 잘 딜리버리 하는 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규모가 커지고 좋은 기업일수록 점점 그 협업 능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협업 경험 얼마나 잘하셨는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사람의 타입별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에 대한 프로토타이핑을 잘 하셨는지를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러닝 커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사 내부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외부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시는지도 봐요. 그래야지 러닝 커브가 리니어하게 성장하지 않고 익스포넨셜하게 성장하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분들은 회사 내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회사 외부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러닝 커브, 협업,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경력 채용에 신입 지원하셔도 된다는 거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니어 경력 채용할 때는 꼭 신입도 지원해보세요. 1, 2년 경력이다? 안 될 거 없어요. 요즘에 신입이 더 잘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고 그냥 무지성으로 지원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저는 채용을 그런 경우로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던트님께서 모의 해킹 신입 준비하고 있어서 OSCP 국제보안 자격증 얘기해 주셨는데요. 38세 웹 개발자 신입 들어가면 안 되냐? 됩니다. 40 돼요. 제 주변에는요, 어떤 형님이 계시냐면은 미국에 넘어가셔가지고 컬리지라고 해서 2년제 대학교를 나오신 다음에 UCLA로 편입하셔서 4년제 졸업하시고 섬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존스 홉킨슨에서 석사 하시면서 그 의사 시험 보셔가지고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이 형님 나이 30대 중반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0대 중반, 30대 후반 나이에 국한되지 마시고 가능성 절대 제한하지 마세요. 참고로 나이로 취업할 때 제한하는 거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이 보지도 않고요. 요즘에 이력서 나이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 절대 중요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실력, 자세, 러닝 커브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5시 10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토요일 시간 40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잘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